안녕하세요. 공학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의자 홍종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학 커뮤니케이션 과목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이미 충분히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옆에 교과서를 펼쳐두고 제 강의를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공학적 사고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학습 내용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다양한 사고방식과 융합, 두 번째로 절차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고방식과 융합입니다.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둘, 다양한 사고방식을 융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고란 과연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첫 번째로는 생각하고 궁리함, 두 번째로 심상이나 지식을 사용하는 마음의 작용, 세 번째로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다, 마음의 작용, 인간의 이성작용. 아, 그래. 사고의 개념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개념적으로 명확히 분류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인간 내면의 지적 작용을 포괄하는 모호한 말로써 사고란 단어, 그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분류하는 건 매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고는 땡땡적 사고와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관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땡땡의 성격을 띠는 땡땡과 관계된 사고라는 의미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원형적 사고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아이돌 장원영 씨가 힘들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인데요. 뭐라고 하죠, 장원영 씨가?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좋아요. 여러분들 이 수업 듣는 거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배워갈 수 있잖아요. 어때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는 앞에 다른 단어와 결합돼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배울 것은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적 사고가 있는데요. 인간의 삶과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수학적 사고는 문제를 발견하고 추론한 후 증명하여 원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고요. 이렇게만 보니까 이 각각의 학문 분야 사고방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학자가 연구하는 방식이 곧 해당 학문 분야의 사고 방식, 사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눠서 여러 학문 분야의 사고 방식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문학적 사고입니다. 인문학적 사고에서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비평해서 종합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주로 어디에서 활용하죠? 그렇죠. 윤리학이나 역사학 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수학적 사고는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문제를 발견했다면 추론하고 증명하여 원리를 밝혀낸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것도 이러한 수학적 사고 방식을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사고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을 관찰한 다음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여 이론을 밝혀내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공학적 사고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분석하고 설계한 다음 검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학문 분야 사고방식을 알아봤는데요. 각각의 사고방식이 동떨어져 있어서 결합될 수 없다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학문 분야의 사고방식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학문 분야들이 서로 결합돼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건데요. 인문과학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실험, 그러니까 생각과 논리를 활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쳤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과학적 사고가 결합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뇌과학이 등장을 한 거예요. 뇌과학과 윤리적 딜레마가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생체 신호를 활용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는 특정 분야의 절차를 적용하기만 하는 일방향적 성격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적 성격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방금 말했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적 사고에 과학적 사고가 결합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 선생님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주면서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개념 두 가지만 기억을 해보고 갈까요? 자, 먼저 통찰입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다.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통찰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렇죠.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힌트가 많이 없더라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고 너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이 바로 통찰에 관한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볼 것은 추체험인데 이 단어는 낯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의를 한번 봅시다. 다른 사람의 체험을 자기의 체험처럼 느낀다. 또는 이전 체험을 다시 체험하는 것처럼 느낀다.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 번쯤은 시도해봤고 경험해봤던 그런 내용이 바로 추체험입니다. 어찌 보면 역지사지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은 감정이입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관련해서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케쿨레의 일화로 넘어갑니다. 케쿨레는 유기구조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유명한 화학자입니다. 19세기 화학계 최대의 난제인 벤젠의 분자구조 가설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서 벤젠이란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유기화합물로서 플라스틱이나 의약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아스피린 같은 걸 만들 때에도 벤젠이 사용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벤젠의 분자구조 가설을 완성했는데 과연 케쿨레가 어떻게 이 가설을 완성할 수 있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벤젠은 1825년 패러데이에 의해 처음 발견이 되었는데요.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6개로 구성된 탄화수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탄화수소는 직선의 사슬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은 탄화수소 중 하나인 프로페인의 분자 구조식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시피 직선 모양의 길다란 사슬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6개로 구성된 벤젠은 이러한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던 와중에 케쿨레는 꿈을 하나 꿉니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꾸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벤젠 구조 가설을 완성했다는 거죠. 아래 있는 그림을 보시면 뱀이 상당히 징그럽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이 됐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이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탄생과 소멸, 어떤 사람은 뱀이 자신의 꼬리를 먹어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영원 불멸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흔해 빠진 이야기인데 케쿨레는 그러한 꿈을 꾸고 벤젠의 분자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고리 모양을 하고 있죠. 가운데 탄소 원자가 6개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수소 원자 6개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케쿨레는 단지 꿈에 뱀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난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선생님,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 아닌가요? 자, 우리도 많은 꿈들을 꾸고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크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은 없죠.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케쿨레 입장에서도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러한 꿈은 사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케쿨레의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통찰이 인문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융합해서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지나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과학적 사고와 융합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케쿨레의 통찰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럼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전에 설명했던 추체험이 필요합니다. 케쿨레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렇게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또는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그 지식은 아직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생산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맥락이 생략된 단편적이고 결과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추체험을 통해 사고의 과정과 맥락을 함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고 방식, 여러 학문 분야의 사고 방식과 그 사고 방식이 융합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 컴퓨터적 사고는 결국 절차적 사고에서 기원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둘, 모든 교과에서 절차적 사고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 인간의 기억 체계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방식을 알아본 후에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기억 체계와 사고방식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왜 우리가 절차적 사고를 하는 것이 이로운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인간의 기억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툴빙은 인간의 기억 체계를 크게 절차적 기억과 선언적 기억으로 나누었습니다. 절차적 기억이란 기술과 방법에 관해 무의식적으로 숙달된 기억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들이 총을 쏠 때에 머릿속으로 장전을 해야 돼? 방아쇠를 당겨야 돼? 생각을 하면서 총을 쏠까요? 아니요. 처음에만 그렇지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미 몸에 숙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절차적 기억이라고 하고요. 선언적 기억은 사실과 사건의 기억, 의식적으로 회상해야 하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선언적 기억은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다시 한번 나뉘는데요. 일화 기억은 개인적이고 공간적인 작은 기억, 그러니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에피소드와 관련된 기억이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개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기억이겠죠. 한편 의미 기억은 사실, 개념, 원리에 관한 기억인데 사회적, 개념적, 일화 기억과 비교해서 조금 더 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일화 기억이 쭉 쌓이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범주화돼서 의미 기억으로 전환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5살, 6살쯤 먹었습니다. 집 안에 폭실폭실한 인형이 3개 있어요. 하나는 토끼 모양,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강아지 모양. 만져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폭실폭실, 따뜻해요. 그러면 털이 달리고 복슬복슬한 이런 친구들은 기분이 좋은 녀석들이구나. 이젠 동물원에 갑니다.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호랑이,
털이 복실복실해요. 아기는 귀여울 것 같아서 만지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사자와 호랑이가 물려고 달려듭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울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쌓여서 그때 아이는 깨닫는 거죠. 아, 크고 움직이는 복슬복슬한 녀석들은, 저렇게 사자나 호랑이 같이 생긴 녀석들은 맹수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맣고 움직이지 않는 따뜻한 녀석들은 인형이구나.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에피소드가 범주화되어서 의미기억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기억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다음으로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육학자인 브루너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명제적 사고와 서사적 사고로 구분을 했어요. 명제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지식은 일반적으로 명제적 사고의 범주에 속하고요. 한편 서사적 사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현실을 묘사하는, 그러니까 이야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수식을 배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수식은 문자와 부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에 속합니다. 따라서 명제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졌을 때 단순히 암기하려고만 한다면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야기를 덧붙일 겁니다. 내 앞에 친구 명수가 있고요. 그 옆에 또 다른 친구 재석이가 있어요. 몇 명이죠? 2명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수식에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서사적 사고입니다. 서사적 사고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전략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타인에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명제적 사고같이 추상적인 맥락의 사고는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할 때든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여서 서사적 사고로 명제적 사고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에 활약했던 전기수예요. 전기수는 소설을 대중들에게 낭독해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많은 양의 소설을 보고 읽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국어책 읽는 거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수는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러려면 사실 낭독보다는 암기에 가까운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겠죠. 이때 전기수는 서사적 사고를 이용했습니다. 이미 소설 안에 서사 구조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야기 형식으로 암기해서 대중들에게 풀어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사적 사고를 이용하면 무한대에 가까운 용량도 기억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인간의 기억 체계 그리고 사고 방식은 모두 특정 절차를 갖추어서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절차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절차란 특정한 순서와 방법을 이루는 말이에요. 절차적 사고라는 건 특정한 순서와 방법을 갖추어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 이야기를 처음 한 것이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 그리고 교육자인 시모어 페퍼트입니다. 시모어 페퍼트는 절차적 사고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서 컴퓨터적 사고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적 사고, 컴퓨터처럼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아니고요. 컴퓨터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무의식적으로 숙달된 절차적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코딩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집합 같은 건데요.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이 컴퓨터적 사고가 왜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넓지만 얕은 지식.
좁지만 깊은 지식. 어른들이 좁지만 깊게 팔아. 그러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좋은 말이고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넓고 깊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챗 GPT가 많은 지식을 담고 있으니 인간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챗 GPT 또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도구의 필요성이 부각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적 사고가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컴퓨터적 사고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분해입니다.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두 번째, 패턴 인식. 반복되는 패턴과 경향 및 규칙성을 파악하는 능력. 세 번째, 추상화.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은 무시하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 가능한 방법을 찾는 능력. 네 번째,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별 절차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규칙을 개발하는 능력. 알고리즘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 예시를 한번 들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옷장에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걸려있지 않고 다 쌓여 있어요. 나는 검정색의 하얀 글씨가 써진 옷을 입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 옷을 정리해야겠다. 문제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절차적 사고, 컴퓨터적 사고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로 뭐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분해를 해놔야 돼요. 옷 뭉탱이를 하나하나의 옷들로 나누어서 분해를 해봅시다. 쭉 펼쳐놨다면 그것들의 패턴을 인식해 보는 겁니다. 어떤 녀석은 소매의 길이가 짧고 어떤 녀석은 소매의 길이가 길고 또 어떤 녀석은 옷의 두께가 두껍고 또는 얇고 이런 식으로 옷들의 패턴을 인식한 다음 추상화, 일반화 가능한 묶음을 만들어 볼 겁니다. 쭉 모아놨더니 이 녀석들 반소매에 얇은 옷들이네. 여름에 입을 수 있겠다. 오케이, 너는 여름 옷장. 두껍고 소매가 긴 옷들. 그래, 너는 겨울 옷장.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이 절차,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선생님이 옷을 정리했어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적 사고라는 건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유마 아시나요? 표준발음법 제20항 유마인데요.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물난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난리라고 발음을 하죠. 가운데 있는 난의 종성인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는 이것을 유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 공부를 할 때 많은 예시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것을 알고리즘적 절차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태 판단을 해봅시다. 이 단어가 한자어인지 고유어인지,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이다. 그러면은 유마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 이 단어는 한자어야. 그러면 이제 형태소의 분리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형태소의 분리가 가능하다면 표준발음법 제20항의 다만을 적용하고요. 그렇지 않다. 형태소의 경계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표준발음법 제20항 유마를 적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아래의 결과들이 전부 다 쓰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적 사고, 알고리즘은 우리가 모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고방식과 융합, 그리고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학적 사고의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